천안의 한 정형외과에서 팔 골절 수술을 받은 8살 서지유 양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좀 있다가 애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이상하다고. 계속해서 간호사를 뽑으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간호사가 부족해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딸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족들. 그런데 6월 9일 해당 병원의 마취과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고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의사와 환자의 죽음. 사건의 전말 취재했습니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화면 속 아빠와 장난을 치고 있는 천진난만한 모습의 이 아이는 지난 5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서지유 양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지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지유의 아버지 서동균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몇 시간 전 쓰러져 응급실까지 실려갔었다고 하는데요. 거의 근 100일 만에 출근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저도 처음 쓰러진 거예요,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지우는 동균 씨의 세 딸 중 장녀였습니다. 어리지만 부모님의 기념일을 챙길 줄 아는 착하고 속 깊은 딸이었는데요. 우리 애는요. 잠깐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희가 그 거짓말이 내버린 마지막 말. 그거 믿고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했어. 살아나오질 못했어요. 얼마나 착하고 똑똑했는지 몰라요. 지 혼자 독학해하고 한자 5급을 따네요, 8살에. 믿을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은 지난 5월 16일 학교 수업 시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지유와 함께 있었던 담임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만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름사다리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20-30분 동안은 몰랐어요. 다친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교실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우리 지유가 아프다고. 선생님은 한 정형외과에 지유를 데려갔습니다. 인근 병원 중에 유일하게 마취과 의사가 상주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엑스레이를 찍고 지유의 부모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지유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 중에선 제일 큰 병원이라고 한 것이 그게 정형외과였어요. 근데 얘가 골절이 있다, 뼈가 좀 깨졌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의사는 지유의 골절된 이 왼쪽 팔을 수술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균 씨는 어린 지유가 전신 마취를 해도 될지 걱정스러웠다는데요. 전신 마취하면 애가 아파서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병원에 마취 전문의도 있고 그다음에 6층짜리 건물 2개가 붙어 있어요. 병원이 굉장히 커요.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병원을 했던 5월 19일 오전 이른 시간에 수술을 받은 지유. 이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의사의 말과 달리 오후 2시가 될 때까지도 지유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학병원으로 후송해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기다려보자는 말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다시 회사를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좀 있다가 애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이상하다고. 그때가 4시경인데 다시 이제 병원으로 갔죠. 갔더니 뭐 식구들은 애 엄마는 난리가 나 있고 일단 집도일을 만났어요. 한 4시 40분경인가 50분경인가. 괜찮대요. 그러나 불과 20-30분 만에 지유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수술실에서 이 벌어지는 광경에 지유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뭐 의사들이랑 우르르 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좀 있다가 저희를 불러요. 들어갔는데 이미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옮겼죠. 큰 병원을 옮겼는데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심폐소생 받다가 사망 선고 내렸죠. 건강하던 지유는 전신 마취 상태에서 골절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측은 왜 대학병원으로 후송해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김 선생님한테 후송을 요구한 적이 없고요. 오후 1시 7분에 김 선생님과 피해자 부모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 조금 늦어지지만 정상이다.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부모가 후송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지유가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지체되자 마취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대학병원 후송을 검토했다는 것. 3시 27분경에 김 선생님께서는 이거 너무 늦어진다. 그러면 후송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좀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고선 마취 과장님과 통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후송할 단계가 아니다. 후송해봐야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좋다. 후송하지 마라. 소송 2번이나 전화로 자문을 구한 끝에 지유를 대학병원에 후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마취과 의사. 게다가 지유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건 마취과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 애한테 맨 처음에 마취 주사 놓지 않았느냐. 실토해요. 맞다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럼 당신 자격이 뭐냐 도대체. 간호조무사라는 거예요. 그럼 니네 병원에 간호사 누구 있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서동균 씨의 주장대로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한 결과 실제로 해당 병원에는 간호사가 없었습니다. 모두 간호조무사였는데요. 병원에 직접 갔을 때 간호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간호조무사.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보다 간호사에게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만으로 병원을 운영한 게 아니었을까?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 한해서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간호사를 채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간호사를 뽑으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간호사가 부족해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간호사가 부족해서 채용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이 만나본 전문가는 병원 측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벌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급여 차이는 적게는 2분의 1이고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정형외과 같은 데 가려면 급여 수준이 맞아야 갈 거 아닙니까? 급여 조건이 맞지 않으면 로컬로 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보조금은 전체 금액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병원 측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또한 선진국에 비해 그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그 장롱 면허, 소위 말해 유유 면허가 지금 거의 40~50%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간호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0만, 12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해당 병원은 간호사를 채용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정식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에서는 몇 명만 채용하면 되나요? 1.5명인데 2명 정도. 채용했다 뭐 이러던데 그거는 맞습니까? 예. 3명이었어요, 3명. 관할 보건소가 병원을 조사했을 당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유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를 투여했다는 겁니다. 사용한 마취제,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를 사용했더라고요. 6월 16일 날 갔었는데 3월 22일까지였어요, 유통기한이. 거기에 있는 모든 마취제가 다 3월 20일. 그 아이한테 사용한 거, 그리고 그것만 지났었어요. 딴 건 안 지났고. 해당 마취제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요. 이 병원에서는 지유에게 유효기간이 2개월 정도 지난 마취제를 사용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구입 일정이 2011년 7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7월 말까지는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투여하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 약을 계속 썼습니다. 6월 달에. 다른 모든 환자들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를 여러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병원. 해당 마취제를 만든 제약회사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제품의 그 유통기한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 독성을 연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임상시험은 사실상 하지 않고 그런 자료는 아마 없을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난 마취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병원. 다른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없었다고 해서 폐기해야 될 마취제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아까 발언은 좀 무책임한 발언이긴 했죠, 그렇죠? 그 약효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걸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지유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의 가장 큰 문제는 진료 기록이 너무나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겁니다. 수술 중 환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 반드시 필요한 호흡과 체온, 심장 박동 등의 신체 현상에 대한 이 기록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전신 마취를 했음에도 산소 포화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산소의 포화도, 즉 산소가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고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우리가 내뱉는 게 얼마나 혈액 속에 있는지 이런 포화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산소 포화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심폐소생술 기록도 전혀 없고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면 아이의 생체 징후에 뭔가 심폐소생술을 할 만한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생체 징후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인 아이의 생체 징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진료 기록 부실은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지시 기록에서 5월 17일 내용이 누락돼 있고 간호사 기록에서는 18일 내용이 빠졌는데요. 산소 포화도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중요한 진료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의료 과실을 덮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까닭은 마취의사가 마취를 하면서 그때그때 기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진료가 완성된 후에 마취 기록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중간에 사고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마취 기록지를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진료 기록이 부실하다는 사실은 병원 측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소 포화도의 경우 기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수술실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산소 포화도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수치로 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경고음이 납니다. 아주 시끄럽게. 만약 산소 포화도가 중간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즉시 후송 조치를 취하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마취 기록지의 중요한 정보들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마취과 의사는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마취과 의사 역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6월 9일이 1차 대질신문 날짜였어요. 그런데 오전에 11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경찰한테. 오늘 못하겠다고. 마취의사가 죽었대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자살로 추정이 된대요. 해당 병원에서 스스로 약물을 투여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지휘의 부모님 앞으로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병원 측은 마취과 의사가 지휘의 사망 이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죽여야겠다. 굶어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새벽 4시에 전화를 해서 30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습니다. 목숨 바쳐서라도 뭐 어떤 도의적인 책임감, 이걸 해결하겠다고 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비밀을 쥔 마취과 의사가 갑작스레 사망한 이후 최근 지휘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밝혀졌는데요.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견입니다. 마취 과정에서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부검 감정서에도 산소 포화도 등의 기록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아 명확한 원인을 단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측에서는 지우가 저산소성 뇌 손상에 이르게 된 원인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희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연구하고 많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다 저희가 좀 잠을 구했는데 병원의 진료 기록은 부실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마취과 의사는 사망한 현재 상황에서 과연 지우가 저산소성 뇌 손상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힐 수는 있을까? 사실 아이에게 그 산소 공급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발견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흡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동균 씨는 딸 지우가 떠난 지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점점 더 지우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지우 침대로 옮겨주곤 했는데 그 잠결에도 꼭 이렇게 목을 꼭 껴안고 뺨을 부비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 지우가. 맨 처음에는 우리 아이 가고 나서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 느낌이 날 때마다 약을 안 먹고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요, 그 느낌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는. 말로 못해요, 진짜. 네, 단순한 팔골절 수술로 지우를 다시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동균 씨. 하루빨리 명확한 사건 규명이 이루어져서 동균 씨의 바람대로 제2의 지우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라도 알아야지 원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우가 내일이 생일이라고 그런가요? 합니다. 네. 어머니는 또 지우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납골당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요. 그저 지금 안타깝고 네.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